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는가만 내가 이문에 밝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은가? 친구와 식사를 한 후에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런 단위까지 입금해야 직성이 풀리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금액이라도 들어와야 할 돈이 제때 안 들어오면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좀 나쁘게 말하면 좀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 회사 생활을 5년이나 했는데 왜 창업 자금이 없겠는가? 그냥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 걸 지극히 싫어해서 창업보다 주식 투자를 택했을 따름이다. 이길 싸움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거르기가 어려울 뿐이지 투자는 그만큼 상식적인 것이다. 대학을 중퇴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 시절에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 대학 생활은 연애와 투자 동아리를 빼면 시체다. 이왕 대학에 진학했다면 4년을 공부하거나 취업하는 데 매진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시도해 적성을 찾고 미래를 그리는 기간으로 써야 한다. 우리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학점이 너무 높으면 부정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경우의 수를 모두 점검하고 일단 결정한 후에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편이다. 가치 투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평생 이해할 수 없다. 언젠가 저평가가 해소되면 주가가 오른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건 조금 매정하다 싶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황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화제도 다르다. 취미로 삼는 골프와 수집한 그림을 이야기할 때 혹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 걱정하면서까지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다. 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기적이진 않다. 내 영역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만큼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간혹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나는 타고나는 거예요 라고 답한다. 이 세상에 세고 센 것이 투자 전문가다.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각자 바쁜 생업과 학업 또는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시간을 쓰고 간접 투자자로 남아도 부자 되는 데 지장이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 주식 투자 역시 종일 그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사람들이 해야 한다. 세상 만사에 호기심이 많고 승부욕이 활활 불타오르고 숫자와 논리에 강한 이들이 투자 전문가가 된다. 나는 투자를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흥미거리와 짜릿한 경험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도박과 같은 놀이일 뿐이다. 주식과 방송은 일이 아니다. 일이라면 이토록 즐겁게 할 수 없다. 내게 일이란 회사를 경영하는 데 따르는 내가 생각할 때 다소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작업만을 의미한다. 그러니 주식 투자는 내게 찬지가 아니겠는가? 감사할 따름이다. 내 좌우명은 두 개다. 첫째는 정도다. 당장은 다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원칙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더 일찍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도 든다. 그래서 꼼수 쓰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둘째는 일신우일신이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나날이 발전해야 함을 이르는 고사성어이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무섭다.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지금은 60년 남짓 남은 인생 어쨌든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후회를 남겨선 안 된다. 무엇이든 꼼꼼하게 살게 하는 습관을 지닌 강박증 환자가 선택한 방법은 인생의 어떤 분야든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너보다 빨리 해서 어제보다 나은으로 인생도 수익률도 어제보다 나아진다. Y 선배와의 싱거운 경쟁은 내가 VIP 투자 자문에서 날아다니듯 활약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대표님들도 예뻐해 주시고 자산운용팀 내의 성과도 좋아지니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때부터다.
나 자신을 경쟁 상대로 삼기 시작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은 절대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짧은 인생이다. 같은 일로 2번 후회해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일신우일신을 실천하고 있다. 시장이 오를 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호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락장에 방어할 수가 없다. 확실한 주식이 없다면 아예 현금을 보유하자. 내 두뇌는 2개로 딱 쪼개져 있어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완전히 구분한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업무적으로 다툴 수 있고 당장 기분이 나쁘더라도 할 일은 깔끔히 해야 한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다. 약속을 잡든 업무 내용을 전달하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싶은데 인사치레도 해야 하고 궁금하지 않은 안부도 물어야 한다. 이모티콘과 크크, 흐흐 등도 적당히 섞어 써야 하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데 칼로리를 써야 한다.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볼 수 있는 채널을 통하는 것이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 혹 협업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2-3번 말하지 않아도 되니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영등포구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몇 년이 지나 마포구로 이사했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구에 산다. 부동산의 붙자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입주와 면적에서 뒤로 간 적이 없다. 자동차도 국산에서 수입차로 좀 더 비싼 브랜드로 바꾸고 있다. 방송 출연도 그렇다. 처음에는 새로운 분야라 붕 뜬 느낌으로 불러주는 데는 다 갔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적정 출연료를 정했다. 그리고 출연료가 맞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통보했다. 선 제시를 요구하고 누군가가 그보다 더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이 내 출연료의 학보물이 된다. 내 몸값을 내가 깎고 싶진 않다. 내 본업은 투자니까. 내 좌우명의 유일한 예외는 사람이다. 성공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함이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벌고 싶냐고 물으면 10억 원, 100억 원과 같은 가상의 숫자를 답한다. 왜 그 금액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버킷리스트처럼 하나하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다 보면 자유롭게 사는데 의외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분기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호텔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비행기는 꼭 비즈니스 클래스였으면 좋겠다. 이코노미 클래스가 100만 원, 비즈니스 클래스가 400만 원이라면 매년 1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내 앞이나 옆에 단 한 명이라도 절대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CGV에 물어보니 대절하더라도 별다른 할인은 없고 100석 정도의 요금을 모두 내야 한단다. 한 달에 한 편을 본다고 가정하면 1년에 1200석이니 장당 10,000원이라고 치면 이것도 연간 1200만 원짜리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2개를 달성하려면 24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어야 한다. 연봉을 2400만 원 올리거나 연간 10%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자산 2억 4천만 원을 모으면 되는데 이런 일은 쉬운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이미 행복을 위한 결승선을 넘은 줄도 모르고 헉헉대며 계속 달리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환경이 갖춰졌으니 사람만은 이해관계 없이 편하게 만나고 싶다. 이해관계가 없는 것을 넘어서 마음껏 퍼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아내에게 잘하고 싶다. 사는 것이 전쟁인데 친구끼리 경쟁하고 싶지 않다. 수가 좀 적더라도 마음 잘 맞는 친구를 자주 만나고 싶다. 내 과거까지 잘 알아서 지금의 실수와 고민을 드러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에게 더 드러내고 싶다. 3년은 쓰지 않을 돈으로 투자하라. 투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 이길 수 있다. 만기가 정해져 있으면 조급해지고 제 아무리 적정 주가를 잘 계산했다고 해도 그 주가에 언제 도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식 투자는 최소한 1년 이상, 넉넉하게 3년 정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자금으로만 하자.
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권하는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한테서 하나라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 몫으로 내버려두고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장점만 찾아서 따라하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고 깎아내린 사람을 보면 얼굴이 매우 찌푸려진다. 타인을 흉보는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발전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발전해야 나도 그에게 배울 것이 많아지는데 반대의 경우라면 나도 그를 만날 이유가 점점 작아진다. 바쁜 것은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극복했을 때 희열을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 내 일이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나만 하나? 배우자에게도 입버릇처럼 말한다. 회사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라고. 그런데 아내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별로 없단다. 무려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나 재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게 재밌는데 굳이 관둘 필요는 없지. 사람은 각자 다르니까. 김현준 저자의 에이블이라는 책이었어요. MZ세대가 열광하는 가치 투자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투자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김현준 작가, 그러니까 김현준 투자자의 캐릭터가 되게 관심이 갔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면을 많이 느껴서 그런가 되게 편했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되게 질타를 받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더치페이 하자 해놓고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안 보내주고 이런 애들 존재하잖아요. 뭐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은행 계좌로 1분이면 1분도 안 걸리죠. 보내지는 걸 왜 그렇게 미루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기다리는 입장에선 되게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뭔가 숙제가 있는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늦게 낸다고 나한테 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끝내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맞아요. 그거 안 받는다고 생활 지장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결정을 한 게 제가 보내주는 입장이 돼서 그냥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저는 바로 입금을 해줘요. 그렇게 하거나 그냥 어차피 사람 만날 에너지도 별로 없는데 내가 밥을 사주거나 나한테 밥 사줄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사이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몰톡 못하는 것도 되게 공감해 갔어요. 안 궁금한데 안부 물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든 외국 드라마든. 저도 스몰톡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장면이 있으면 너무 공감이 와서 기억을 하거든요. 마인드헌터에서 이제 한 캐릭터가 안부를 물어요. 또 상대방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사회적인 척을 한번 해본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게 너무 웃겨서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 책의 주제는 그렇게 좀 비사회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닐 텐데 그냥 공감이 가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걱정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30, 40대의 삶을 들여다보는 느낌도 났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딱히 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 그리고 그걸 결정한 이유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도 되게 엿볼 수 있어서 투자에 관심이 없어도 읽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취미로 삼는 골프와 수집한 그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 걱정하면서까지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다. 맞아요. 책에서도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속도로, 비슷한 속도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서로 너무나 큰 배려를 해야 하잖아요. 계속
말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얘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개천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긴 하는데 예전과 너무 계속 달라지는 삶을 사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계속 비슷하게 잘 살던 사람보다 신경 쓸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부터 친척까지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게 잘 챙기고 또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쉽게 들리는데 어려운 인생의 어떤 분야든 태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시는 거. 아마 이런 결심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뭔가 싫었던 기억, 그런 곳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정말 뒤로만 안 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건 배울 점이 있다. 이 얘기가 맞는데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타인을 흉보는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발전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발전해야 나도 그에게 배울 것이 많아지는데 반대의 경우라면 나도 그를 만날 이유가 점점 적어진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저자처럼 찬성, 그러니까 내가 일로 느껴지지 않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고시 공부를 한다는 여자친구를 따라 토익 책을 딱 한 권 구매했다가 뒤 연습 문제 내린 빨간색 소나기를 보고 일찌감치 다 포기하셨대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쪽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안 맞는 거는 바로 버리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한 판단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끌고 가시고 어떤 건 포기하셨나요?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저자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왕이면 다들 즐거운 일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